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문화공간 조성 과정과 운영의 실제에 대해 안내할 춘천문화재단 배원혜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시민문화 공간을 살펴보고 그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과정 중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슈와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공간 조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자들께서 막막하고 막연한 걱정이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 시간을 통해 조금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춘천문화재단에서 빈집과 빈 상가를 활용해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간 8곳을 소개하겠습니다. 공간은 조성 목적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모두의 살롱, 인생공방, 전환가게입니다. 먼저 모두의 살롱은 시민이 자유롭게 모여 취향과 취미를 나누는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인생공방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사유하는 공간입니다. 전환가게는 예술가들이 교류하며 개인적 창작 활동을 넘어 동료 예술가와 기획자, 테크니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소규모 공간의 대표 사례로 보여드릴 곳은 가장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모두의 살롱 후평입니다. 모두의 살롱은 시민의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동네와 지역의 이야기를 자유로운 대화와 모임의 방식으로 다정한 낭만 이웃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합니다. 모두의 살롱 후평을 조성하며 마주한 다양한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모두의 살롱 후평의 건축물 대장입니다. 앞서 건축사님께서 건축물 대장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건축물 대장은 건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를 정리해 놓은 문서입니다. 공간 담당자라면 담당하는 공간에 대해 가장 먼저 찾아보고 확인해야 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이 어떤 형태로 지어졌는지에 대한 구조, 건물을 어떤 목적으로 조성했는지에 대한 용도, 층수와 허가일, 착공일, 사용 승인일, 그리고 건물의 소유자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선 강의에서 들으신 연면적과 건축 면적 역시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건축물 대장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건축물 대장은 정부24에 들어가셔서 건물 주소를 입력하시면 쉽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건물에 대한 정보까지는 알았는데요. 그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참 막막했습니다. 저 역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몰라 지역에 계시는 건축사님과 인테리어 전문가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빈집이었던 모두의 살롱을 처음 만난 현장 사진입니다. 모두의 살롱 후평은 비어있던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 그래도 온기가 조금은 남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했을 때 모두의 살롱은 1981년에 사용 승인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오래된 건물은 건축 도면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건물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곳은 그나마 건축물의 외곽선이 그어져 있는 건축물 현황도가 있었지만 공간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세한 내외부 현황이 표현된 도면이 꼭 필요해 실측 후 전산 도면을 만드는 과정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일은 건물의 도면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평면도뿐만 아니라 인면도 등의 그런 세부 도면은 공간을 고칠 때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건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도면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공사를 할 때에 어떤 재료가 얼만큼 드는지 알기 위해 필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소규모 공간일 경우 단순한 사각형 건축물이라면 가로와 세로, 높이를 실측해 담당자가 도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봤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인테리어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사님께는 건물 내외부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구조적으로 보강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어떤 벽이 철거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 구조적으로 복잡한 건물이거나
규모가 큰 건물일 경우 반드시 구조기술사를 통한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 계시는 건축물 현황도는 실제로 이 건물의 면적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 면적과 연면적을 계략적으로 산출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수기로 작성된 건축물 현황도는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했고요. 실제 공사하는 데 필요한 세부 도면을 작성했습니다. 전문가가 건물을 실측하고 도면을 만드는 동안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건물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기본 구상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자료는 모두의 살롱 후평의 내부 공간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용할지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공간을 어떤 목적으로 조성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어떤 형태로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은 건축사님이나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은 제안은 할 수 있지만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구상한 것들이 공간의 형태와 공간을 구분하는 방식, 사용하는 재료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물론 상상한 대로 완벽히 실현되기는 쉽지 않은데요. 조금 어설픈 방식으로 정리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활동을 하는 공간인지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에서 보신 공간 구상안을 전문가와 논의하여 구성한 도면인데요. 실제 공간이 어떤 규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도면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공간을 구획하는 것은 물론 붙박이 가구를 짜서 넣을 건지, 어떤 사이즈의 가구를 얼마나 구입할지 등 이 평면도들을 보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두의 살롱 후평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통로를 만들면서 밀고 당기는 여닫이 문을 옆으로 열고 닫는 미닫이 문으로 변경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건축이나 유관 분야 전공자가 아니거나 공간에 대한 경험이 적은 경우 평면도만 보고 공간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테리어 회사에서는 3D 형태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조감도를 제작해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공간감이나 스케일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사람이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비좁지는 않은지, 몇 명이 교차해서 그 통로를 지나갈 수 있는지, 문을 여닫는 데 간섭이 없는지 등 검토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도면을 작성하고 난 뒤에도 정말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도면보다 더 암호 같은 단어와 숫자로 이루어져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수량산출서와 내역서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전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의 종류에 맞는 품셈이라는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사용된 자재들의 단가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물가 자료, 물가 정보 등의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변수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담당자에게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 겪어야 하는 무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선택의 과정도 있고요. 전기 배선을 바꾸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전기 설계를 따로 하고 공사 발주도 별도로 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요. 관급 자재로 구매해야 하는 자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분야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겁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비 1,500만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전문 면허가 있는 곳과 반드시 공사 계약을 해야 하니 이 부분은 반드시 검토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 따라 반드시 설계가 필요한 금액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 역시 사전에 확인하고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면을 만들고 공간 구상을 하고 그 부분을 담은 설계를 완료한 뒤 분야별로 공사할 수 있는 시공사와 계약을 하면 현장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공사는 공종, 즉 공사의 종류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됩니다. 이 진행되는 과정 역시 다양한 변수가 생기고 그런 일들을 몇 번 겪고 나면 담당자는 공간에 미운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많은 수고로움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물론 공간 조성 이후에도 관리 측면에서 담당자는 마음을 놓을 수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성된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 취향을 나누고 추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그 수고로움을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성된 사진으로밖에 현장을 보여드리지 못해 정말 아쉬운데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춘천에 있는 모두의 살롱에 놀러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규모 공간 사례로 말씀드릴 문화예술 교육 전용 시설 꿈꾸는 예술터입니다. 춘천 꿈꾸는 예술터는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건축기획, 제안공모, 기본 및 실시 설계 과정을 거쳐 아직 조성 중인 공간입니다. 이 건물은 모양으로 유추할 수 있듯이 공공기관, 춘천교육지원청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곳인데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매입이 완료되어 1층은 도시재생 지역 주민들의 공간으로 먼저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문화예술 교육 전용시설로 조성하고 있는 곳은 건물의 2층과 3층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건축물 대장을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중규모 공간은 소규모 공간과 달리 큰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건물이 세워져 있는 땅에 대한 정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검토할 수 있는 부동산 종합증명서로 1차 검토하였습니다. 토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고려하고 층수 제한 등을 고려해서 면적의 증가, 증축이 가능한 건물인지 추가로 검토할 것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소규모 공간도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져 있기는 하나 빈집과 빈상가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주를 이루지만 중규모 이상의 건물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 용도가 더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대상지인 이 건물은 서류상으로는 교육연구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건축 기획 용역을 마치고 난 뒤 업무시설로 변경되어 설계 시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설계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 용도와 조성 후의 용도를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건물의 규모, 사업 예산 등 검토한 뒤 추진되어야 하는 절차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있는 내용 중 해당 사항을 발췌하여 정리해 놓은 자료인데요. 지역문화재단은 법상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건물 소유가 지자체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것으로 관주되어 건축기획,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 설계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관련 법상, 지침상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프로세스를 정리합니다. 보통 중규모 이상의 공간은 지자체에서 직접 조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공간을 이용자 관점에서 조성한다는 기조로 재단이나 타 기관에서 이 과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건축 기획에 소요되는 기간과 예산을 검토하고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전검토 일정을 누리집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전검토 업무는 최소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추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사전검토 내용을 반영해서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이 역시 지자체에 따라 일정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담당자를 통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검토와 공공건축 심의를 거치면 설계 공모 방식이 결정되는데요. 설계 공모와 관련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과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발간한 가이드를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모 당선자와 계약 후 설계를 진행합니다. 설계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로 공사를 계약하고 추진합니다. 설계와 관련된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현장에서 진행한 일들입니다. 오래된 건물에는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격이 저렴해 과거에 많이 사용됐던 성면이라는 재료인데요.
이 재료는 1군 발암 물질로 구분되어 있어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대상지에는 꽤 많은 양의 성면이 있었고 해체와 철거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 성면 건축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사용이 승인된 지 40년 정도 된 건물이라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게 안전한지, 보강은 필요하지 않은지 정밀구조 안전 진단을 받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종 구조 안전 진단에서 큰 결함이 발견될 경우 기본 공사비의 대부분의 금액으로 보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설계안인데요. 제안 공모라는 특성으로 세부적인 설계 도서가 아닌 아이디어와 현장에서 조율할 수 있는 전문성 등이 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8세에서 13세까지의 초등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라 다양한 활동의 형태를 담고 있습니다. 제안 공모를 통한 아이디어가 설계에 반영되고 설계한 대로 현장에서 시공될 수 있도록 설계 의도 구현 용역을 함께 추진하였고요. 시공비 단위가 큰 프로젝트라 지자체 회계부서의 도움을 받아 공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조달청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조달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분야별 감리까지 시공사가 선정되어 3월부터 공사 중인 공간이고요. 2024년 늦가을 준공을 앞두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두 공간을 사례로 공간 조성과 관련해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을 만났는데요. 재단에서는 신축보다는 소규모 또는 중규모 공간을 개축,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마지막으로 공간 조성과 운영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이번 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단과 담당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성하려는 공간의 쓰임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선택하거나 조율하는 사항들은 전문가 영역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공간이 어떻게 쓰일지, 어떤 활동을 기대하는지를 명확하게, 그리고 전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민한 내용이 공간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공사 현장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이야기 드린 내용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분야의 누구와 소통하고 해결해야 하는지를 묻고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현장을 경험한 담당자라도 매번 새로운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앞서 공간 조성과 관련해 정말 알찬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고 또 지역에서 만난 실질적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진호 소장님을 모시고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역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면서 저도 궁금했고 실무자들이 궁금해할 법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궁금증을 해소해 주실 거라 믿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강의 중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거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슈 사례 중 과정과 절차에 대한 질문인데요. 행정실무자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드는 과목별 예산, 즉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등이 얼만큼 확보가 되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을 합니다. 물론 예산을 수립하기 전 충분한지 검토를 합니다만 설계 전 예산의 규모와 과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리고 금액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할지, 공사를 진행할지 등 발주하는 방식, 즉 시행 방법을 고민합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실무자가 해야 할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건축사님 입장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먼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네, 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리노베이션, 건축의 종류로 대수선과 증축의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는 사전 조사 과정이
전문가에 의해서 면밀하게 시행되어야겠습니다. 사실 건축가는 공공공간의 사회적인 책임의식, 문화공간에 대한 애정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인연과 인맥을 동원해서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면 기꺼이 참여할 분들이죠. 사전조사는 건축가뿐만 아니라 구조, 전기기술사, 기계기술사 등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예산을 쓴다면 아름답게 만들기 전에 기능을 살피고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형외과 수술보다 내과나 외과 치료가 먼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리노베이션이 신축보다 예산이 적게 든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구조 보강이나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태도 때문에 같은 공사기간이나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역사적 건축물을 다루거나 현재의 법적 규정을 따르면 불리한 경우, 무엇보다 사람들의 기억과 지구 환경의 차원에서 리노베이션은 유용한 건축 방식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분들을 꼭 염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어떤 현장이든 어떤 사업이든 예산은 항상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에 맞추어 공사 범위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정말 잦은데요.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혹시 기준이 있다면 어떻게 참고하면 좋을까요? 정량적으로는 예산 편성 규정에 따르겠죠. 리모델링의 경우에서는 사전 조사를 하더라도 그 시점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건물 속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공사 중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충분히 잡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간판, 사인, 가구, 집기, 특히 예산 반영 시 누락되기 쉬운 조경과 같은 외부 공간의 조성 비용, 성며 철거, 구조 보강, 특별히 내진 구조 반영에 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해체 공사가 별도로 관리되는 부분, 그리고 에너지 절약 계획이나 배리어 프리 등의 절차, 비용과 함께 사업 기간의 확보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해체 공사와 관련해서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달라진 건축물 해체 제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나 신문에서 자재비가 많이 올라 공사가 중단된다, 시공이 어렵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실현 가능한 범위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간을 조성한 이후 운영하면서 꼭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혹시 공간 조성 이후 공간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특히 제가 일하는 춘천은 춘베리아, 춘프리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계절마다 기온의 차이가 크고 눈도 많이 내리는 지역인데요. 어떤 주기나 어떤 걸 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나 리스트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저도 제가 설계한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선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이후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 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나 5년까지도 시공한 사람들이 하자 담보에 대해서 건설공사 추가 보수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전이나 유지 관리 담당을 지정해서 장마나 동절기에 사전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에 의해 점검하도록 모든 공공건축물의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정보도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사이트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으니까 예산이나 그것을 편성하고 시행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말씀해주신 리스트를 참고해 공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축사님께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을 여쭤볼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공간 조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역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역입니다. 모든 건축물은 고유한 대지에 세워집니다. 대지는 크기, 지형, 기후와 같은 눈에 보이는 성격 외에도 역사적, 인문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땅이 지닌 고유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일, 대지와 건축물에 담긴 사람들의 기억인 지역성을 공간에 담아낸다면
이를 통해 물리적 공간이 유일무이한 장소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입니다. 문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공통으로 형성되는 무형의 것들을 말합니다. 문화 공간의 쓰임새는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해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과정이 탄탄해야 결과가 좋겠죠. 정책의 필요나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동력이 되어야지 명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혜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만난 지역문화공간 조성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 사항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과 문화의 뜻을 각자가 새기면서 이 사업의 지속적인 가능성을 응원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두의 살롱 후평 공간에 처음 들어갔을 때 비어있기는 했지만 여기에 살고 계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손수 지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애정을 갖고 공간을 유지하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시민분들이 이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간들을 고치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은 모두가 건축사님들 내지는 전문가들이 이 공간들을 많이 제안해 주실 거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소규모 공간일수록 도면 작업이라든지 전문가들이 개입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마땅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건축사분들께서는 확실하지 않은 건축물의 상태를 담보해서 설계를 하시거나 하시기가 쉽지 않아서 지역에 있는 한 6분의 건축사분들을 찾아가 설계를 요청을 드리긴 했지만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변수들이 있고 또 예산의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건축사가 설계한 것들이 아니라 인테리어 시공하는 쪽에서 설계와 시공을 함께한 케이스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시공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현장을 충분히 둘러보시고 저희가 어떤 규모의 예산이 들지, 어떻게 공간을 고칠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시고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지, 잦게 있는지 이런 사항들이 내심 현장에서 일하면서 궁금하기는 했었습니다. 사실 행정에서도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전체 공사비에 대비해서 설계비가 책정되고 전체 예산과 기간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지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건축가에게 짧은 기간 자문을 구한다거나 시공기술사나 구조기술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건 어떠셨을까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벽을 허물 수 있는지, 공간을 어떻게 크게 사용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많이 자문을 받을 수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인테리어 전문가에게 전달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 전문가분께서 상당히 애를 쓰셨겠군요.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사용 과정에 대한 질문도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예상했었던 것과 그 이후의 차이점 같은 것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린 공간 같은 경우 20명 이상이 모여서 이용하는 공간을 주로 주안점으로 잡고 이 공간을 구성했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동네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그 공간에 모여 같이 음식을 나누어서 만들어 드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두의 살롱 후평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마당에 이렇게 정자 같은 공간도 있어서 외부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방이 총 3개가 있는데요. 그 공간들을 충분히 소규모 모임으로 활용하시는 등 그 공간의 특성에 맞게 시민분들께서 잘 이용하고 계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단독주택에서 지역의 모두의 집이 된 케이스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소규모 시설 말고 중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나 프로세스를 따를 텐데 최근에 바뀐 제도 때문에 그것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서 예산이나 시간 확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과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께 정리해서 그 프로세스를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드린 강의에서 그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저희가 그 진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만 봤을 때에는, 뭐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지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실 그런 용도로 그 자료를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양한 법과 제도들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해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 규모, 그러니까 설계비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는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는 도중에 알게 되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좀 나중에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서 하는 공공건축 심의, 그리고 설계 공모의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들이 그 전 단계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도달하면 사실 거의 절반 정도는 완성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 앞에 있는 절차들에서도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사업들을 진행하실 때 염두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설계 공모 이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건축사분들께 시간을 확보해 드릴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공사를 입찰하거나 그 이후 추진하는 과정 역시 현장에서 정말 많은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하셔서 내가 짐작하는 기간의 1.5배 정도는 더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이 절차들이 최근에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혼선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 사안들이 현장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실무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시간에 쫓겨서 작업을 하는데 해외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때 2, 3년 동안 설계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거기는 대단히 천천히 살피면서 설계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절차들이 촘촘히 있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받고 시민과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리고 안전에 크게 문제없이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천천히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절차들을 수행해야 되는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과정들을 거쳐 보니까 정말 필요한 과정들이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담당자나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확신이 없을 때 이렇게 전문가분들께서 촘촘하게 설계해 놓으신 과정을 겪으면서 그 과업을 하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을 좀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인지를 선택하는 과정 역시도 법이나 지침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명확히 판단을 할 수만 있다면 이 과정은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꿈꾸는 예술터의 경우에서 변 과장님께서는 초반에 설계까지 담당하시고 그 이후에 시공 단계에서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하나의 프로젝트의 하나의 담당자가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어떤 태스크 제도, 그것들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제대로 반영된다라고 하면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어서 혼선이 생기거나 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어 주신 이진호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문화공간 조성과 운영 실제에 관련해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이번 과정을 통해 실무적으로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을 잘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사업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